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90페이지 13절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에 관해서 학습을 해드렸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등록관청이 월별로 집계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는 사항들이 한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6가지 항목이 첫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사항.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습할 13절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이 행정처분을 행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고용신고 아니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을 또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주제별로 따로따로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한꺼번에 모아서 또 학습할 기회도 있었죠. 그런 걸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90페이지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1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를 초과하는 휴업입니다. 사무를 초과하는 휴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죠. 이 경우는 우리가 등록 절차, 창업 절차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는 보정 설정도 하고 그리고 등록증도 개시하고 인장 등록까지 하고서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등록 후에 3월 이내에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휴업이 되는 거니까 미리 휴업 신고를 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사항이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사항, 그리고 그 신고한 휴업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휴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주제는 이 4가지 항목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이 3월 초과 휴업에는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해석해라라는 거죠. 둘째,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셋째,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넷째, 휴업 신고한 휴업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이 4가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 신고사항이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두는 것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신고 절차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0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신고 절차에 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휴폐업 등의 신고서. 그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는데, 첨부 옆에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3, 4번은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뭐합니다. 휴업 신고하면서 이미 반납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9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미리 신고라 하는 글자가 떨어지네요. 미리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미리 신고다라는 거죠. 미리. 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면 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냥 우리 규정에서는 미리라고만 규정을 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미리는 미리로 기억을 해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91페이지에 보면은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는 전자문서한 신고를 포함한다 되어 있죠. 재개와 변경 신고에게는 전자문서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과 4번의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등록증을 첨부하는 1번과 2번의 신고는 전자문서한 신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휴폐업 등 이 네 가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등록관청이 마찬가지 월별로 집계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휴업 기간 중에는 휴업이라는 취지의 표시나 영업 표시의 제거 등의 의무도 우리 법에는 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폐업 신고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유에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 기간 중이거나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관한 법제 10조 규정을 학습한 바가 있는데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이라도 폐업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 냈다가 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격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복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 자격 시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우리가 이 과목을 학습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제되는 시험 문제를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관련 지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복 학습함으로써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관련 있는 부분들을 학습자 스스로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를 할 때 휴업 기간이라는 게 제한이 있느냐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업 신고서 양식에 보면 휴업 기간을 적어 넣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며칠간 이렇게 적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6월을 초과해서 적어 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질병 등, 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요양이다, 입영이다, 취약이다 이런 예들을 들어놨는데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이다, 공부한다, 뭐 아프다, 그리고 군대 간다 하면 다 통하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회통념적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붙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유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휴업 기간을 신고하는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변경 신고의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만 거듭해서 바른다면 1년을 초과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휴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에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였는데 이 재개를 하고자 하는 때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왜 이 재개를 신고사항으로 만들어놨느냐 하면 휴업하면서 휴업 신고하면서 등록증을 정부가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재개하면은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 원본을 다시 게시해야 되죠. 그럼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 신고를 통해서 반환받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령 18조 2항에도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학습했던 휴폐업 등에 관한 신고에 관한 내용을 표로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93페이지에 있는 이 표는 과거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 휴업과 우리 업무 정지 처분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일 잘 꿰뚫고 있느냐 없느냐를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비교표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비교표들은 이 교재가 한 바퀴 다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들다봐야 좀 접근이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접근을 하시게 되면 시간만 많이 낭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휴업과 업무 정지 처분은 비교해서 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제14절에 간판 철거에 관한 규정이 최근에 또 신설됐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폐업 신고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중개업을 그만둬야 되겠죠. 못하겠죠.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간판 철거하는 것은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철거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15절에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지금 94페이지부터 우리 98페이지까지는 중개계약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론. 법 규정을 학습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99페이지부터 우리 공인중개사법 22조와 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이고 98페이지까지는 중개계약에 관한 이론이다 이 말이지. 이 이론적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이해를 좀 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민법의 계약의 법리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자, 94페이지에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의 의라고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부동산 중개법 시절에는 중개의뢰계약이라는 이 6글자를 쓰는데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의뢰라는 글자가 떨어졌는데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토지나 건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소위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빙한 행위에 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그 중개의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합의를 우리는 중개계약이라 이렇게 서울고법의 판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이 중개실무상으로는 바로 중개의뢰 접수를 한다. 매도 중개의뢰 접수, 매수 중개의뢰 접수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보면 이 중개계약의 체결이 주로 구두에서 많이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그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도 보면은 구두에 의한 중개계약의 어떤 문제점을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법 규정에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중에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중개계약 관계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은 당연히 중개계약 관계는 소멸이 되겠죠. 또 중개계약의 목적이 바로 중개완성 아닙니까? 중개완성이라는 건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매매계약 체결됐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된 거죠. 그럼으로써 중개계약의 관계는 소멸이 되고 또 중개계약의 당사자들인 일반 그 중개의뢰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도 중개계약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사망하거나 파산함으로 인해서 중개계약 관계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 중개계약 관계가 소멸하게 되면은 결국 중개계약 체결에 의해서 형성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소멸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중개계약의 소멸 사유를 제시해 둔 겁니다.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규명을 해보자면은 방갈로 1번의 첫째, 민사중개계약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이 민사중개계약이다 하는 말은 상사중개계약에 대한 반대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저 앞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학습하면서 중개의 이론적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중개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중개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 구별해 볼 수 있고 또 중개활동의 주체수에 따라서 단독중개와 공동중개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소재에 따라서 국내중개와 국제중개 또 중개의 법적 근거에 따라서 사중개와 공인중개 이렇게 다양하게 중개 유형을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사중개계약이다 하는 말은 결국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중개는 상사중개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민사중개를 의뢰한 거다라는 거죠. 결국 민사중개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했더랬죠. 중개라는 것은 이게 중개 아니겠습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의 대상이 되는 이 거래계약이 상사거래계약이면 이 중개는 상사중개가 되고 이 거래계약이 민사거래계약이면 이 중개는 민사중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중개는 민사중개를 의뢰한 겁니다. 민사중개를. 그래서 이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럼 민사중개계약이냐 상사중개계약이냐 왜 구별해 보느냐 하면은 사실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응용해서 출제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상사중개계약의 성질을 지니게 되면 상법상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상사중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은 민사중개계약의 성질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규율을 받겠죠. 근데 우리 민법에는 민사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사중개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도 민사중개요, 혼인중개도 민사중개, 직업소개도 민사중개.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인 민법에서 민사중개를 규율하지 않고 각각 개별법을 따로 규정해가지고 민사중개들을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라는 민사중개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결혼중개라는 민사중개는 결혼중개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직업소개라는 민사중개는 직업안정법이라는 법으로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라는 민사중개는 결국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민사중개계약이냐 상사중개계약에 따라서 법 적용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사중개계약에서 중개의계약은 중개업자와 즉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 당사자 간의 상행위가 아닌 일반 민사거래계약을 중개할 것을 약정하는 민사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상사중개계약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민사중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민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개별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은 바로 민사중개에 속하는 부동산중개로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규율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앞에서 학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중개계약 관계는 민사중개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방갈로 2번에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학습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지 싶은데, 그래서 이 중개계약 관계, 이거는 이전 중개계약, 취득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 관계는 우리 민사중개계약인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무슨 계약관계와 유사하다? 위임계약관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면은 전형계약이라는 게 있죠. 민법에는 전형계약 15가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행계약이 신설돼 가지고 15가지 있는데 그 15가지 전형계약 중에는 중개계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개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특별히 따로의 규율을 하되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을 때면 결국 민법으로 가게 되는데 민법에는 전형계약 15가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전형계약 15가지는 위임계약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중개계약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규율이 되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게 되면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는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위임계약을 준용하긴 하지만은 민법의 전형계약은 아니죠. 이 중개계약이. 그래서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전형계약하고 같은 말이 바로 무명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왜 전형화되지 못하고 비전형계약으로 남아있게 되느냐, 이 중개계약은. 여러 가지 전형적인 전형계약의 성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형화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혼합계약이다, 혼성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형계약이라는 단어, 혼성계약이라는 단어, 그리고 무명계약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은 비전형계약이지만 이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는 전형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 10줄 정도는 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놓은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판례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해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판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방갈로 3번에 낙성 분료식 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민법에서 낙성 계약의 의미, 분료식 계약의 의미를 다 학습하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낙성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 요물 계약에 대입이 되는 개념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중개 계약도 계약 당사자 간의 중개에 관한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서 성립되기 때문에 낙성 계약이고 그 의사 표시의 합치의 방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두든 서문이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식 계약이 아니라 분료식 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9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요식계약, 불요식계약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 나온 것 때문에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읽어보시고요. 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살펴보면 23조에 전속중개계약이라는 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규정에서 보면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제15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법정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만큼은 요식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함정지문으로 한번 출제된 바가 있는데 여전히 불요식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구두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 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속중개계약도 여전히 불요식계약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뿐이지 전속중개계약과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요식계약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제가 교재에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우리 중개계약은 무상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중개계약의 개념에 관해서 서울고법의 판시사항을 읽었다시피 이 중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지급에 관한 의사표시를 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97페이지에 가장 어려운 설명인데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라는 거죠. 일단 정지조건은 놔두고 이 중개계약 관계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중개계약 관계가 편무계약이냐 쌍무계약이냐 민법에서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에 대해서는 이 중개계약도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그에 관한 우리 서울고등법원의 판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록을 해놨는데 이 중개계약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이 편무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쌍무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서로가 둘 다 채무를 단순히 부담하면은 쌍무계약이 아니고 계약 두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되 그 부담하는 채무의 상호 관계가 소위 민법적 표현을 빌리면 결령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령관계라는 것은 대가적 관계에 놓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둘 다 채무를 부담하긴 부담하는데 결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보겠습니다. 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부담하는 채무는 보수 지급 채무입니다. 그렇죠.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중개행위를 해야 될 채무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중개행위를 한다는 것과 중개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아서 중개를 성실 정확하게 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반드시 완성시킬, 거래계약을 성사시킬 의무는 없는 거죠.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라는 채무를 이행한다고 해가지고 반대 당사자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이 채무가 이행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대가적 지급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의뢰인으로서는 이 보수 지급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중개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개행위가 어떻게 돼야 완성이 되면,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그게 곧바로 중개가 완성된 것이고 그때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개행위를 한다는 것과 중개를 완성시키는 것을 구별하게 되면은 당연히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부담하는 이 채무의 상호 관계는 대가적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해가 중개를 완성시키면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돼야 되는 관계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 완성이라는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이 돼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적으로 편무계약에 가깝지만은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그 특수한 하는 말을 갖다 붙은 것은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서울고법에서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한번 10번째 줄에 내려가면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하는 문장이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판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 중개계약은 비록 유상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채무와 반대채무 사이에 강제적 이행청구권이 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서로 대가적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결령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력, 즉 중개인과 의뢰인의 마음에 들어가 거래가 성립할 때는, 즉 중개가 완성된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중개인 노력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서는 보수 지불할 의무를 발생시킨과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도 그 중개에 있어서 신의칙에 따를 의무가 있는 점을 볼 때는 쌍무계약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 즉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파악이다라는 판단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지만은 결국 이 설명한 부분들은 교재에 다 수록이 돼 있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결과적으로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들을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활용이 가능하냐면,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상사중개계가 아니라 민사중개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낙성분료식 계약에 해당하며 유상계약이고, 그리고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중개계약의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자, 위임유사의 무명계약하는 건 대부분 우리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에 관한 판례에서 언급을 또다시 하게 될 겁니다. 뒤에 가면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어느 정도 끝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느냐. 결국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는 이 중개계약 관계고, 이 중개계약은 위임유사 계약이기 때문에 수임인처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서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그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97페이지 중개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해서는 낙성계약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의사표시에 합치만 되면 바로 중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점, 그 점을 한번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98페이지에 우리 양갈로 4번에 중개계약의 다양한 이론적 유형들을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다양한 중개계약 유형들 중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계약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